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 동부 지역을 빠져나오는 차량 행렬이 오늘도 줄을 잇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소개 작전이 아직 진행 중이고 유엔 감시단도 현장에 위치해 있다며 약 300대의 민간 차량이 지난 밤과 오늘 아침 사이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포 내 한 반군 요원도 소개 작전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와 함께 이번 작전에서 버스와 구급차 행렬을 이끌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일주일에 걸친 작전으로 어제까지 알레포에서 약 3만 명이 소개됐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435명의 환자들과 부상자들이 후송됐다며 이들 중에는 정신적 외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수십 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사실상 동결 상태라는 러시아 고위 관리의 발언에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미국과 거의 모든 수준의 대화가 단절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좀 더 새롭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러시아와의 대화가 중단되지 않았고 의사소통도 동결 상태는 아니라며 미국 정부는 계속 대화와 소통을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 측의 이번 입장은 앞서 미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 시행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비판적인 전문가를 새로 신설되는 무역기구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백악관의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초대 위원장에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경제 참모로 활동한 나바로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다가오는 중국 전쟁과 중국에 의한 죽음 등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미국이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랫동안 반대해온 정착촌 건설 정책에 마지막 일침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이집트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어제 오후 안보리에 회람했으며 15개 이사국들은 뉴욕 시간으로 오늘 오후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외교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권함으로써 안보리 조치를 허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유대 정착촌 건설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유럽 각국이 독일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튀니지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독일 당국은 아니스 암리라는 이름의 튀니지인 남성이 지난해 7월 독일에 들어왔으며 그가 공격 가능한 무기를 구매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올 들어 6개월간 감시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는 지난 9월 종료됐으며 대테러 기관들은 지난달 그에 관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특히 6개월 전 독일 망명 신청이 거부됐지만 서류상 문제들로 인해 튀니지로 추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독일 내에서는 망명 대상자 심사 절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늘 며칠 전 총격범에 의해 살해된 안드레이 카를로프 터키 주재 대사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실패한 쿠데타의 주동 세력으로 지목했던 뷸렌을 이번 사건의 주동자로 또다시 지목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국가개발연구원은 북한의 실업률이 25에서 5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평양과 그 외 지역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자인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가 이집트를 떠나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외국 공간을 임대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북한 대사관을 유엔 결의안에 따라 제재할 것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과 서해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북한의 실업률이 최소 25%에서 많게는 5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평양과 그 외 지역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유엔 인구기금 UNFPA 등의 도움으로 실시된 북한의 인구 총조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부분에 고용된 인구는 20세부터 59세까지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0세부터 59세까지 남성의 경우 취업 인구가 97%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수치로만 보면 북한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인구가 취업을 하는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이석 연구위원이 22일 발간한 KDI 포커스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석 연구위원은 2008년 북한 인구 센서스를 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 상당수는 개별 가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자체 소비를 위한 식량 생산 등 이른바 가구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북한의 취업 인구에서 이들 가구 경제 활동 종사자 인구를 비교해보면 20세부터 59세까지 인구의 실질 취업 인구 비중은 최소 31%에서 최대 62%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평양의 경우에는 예외여서 공식적인 취업 인구의 비중이 85%인데 실질 취업 인구 비중 역시 61%에서 85%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이석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KDI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의 실질 소득을 취사용 연료 사용 비중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분석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 가구의 47%는 취사에 나무와 같은 땔감을 사용했고 46%는 석탄을 활용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석유와 같은 현대적 연료 사용은 드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8년 현재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최소 948달러에서 최대 1361달러로 추산됐습니다. KDI 보고서는 이 같은 수치가 사실상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평양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최소 2658달러에서 2715달러로 추산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소 719달러에서 최대 1213달러인 황해남도 등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따라서 KDI 보고서는 북한 사회에서 평양 주민들은 취업률이나 소득 수준에서 그 외 다른 지역과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5년 동안 경제 실적은 환율과 식량 가격 안정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기업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5주년을 맞아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5년의 긍정적인 평가로 환율과 식량 가격의 안정, 농업개혁, 장마당과 국영기업소에 대한 정부의 통제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벤자민 실버스타인 NK 이코노미 공동편집장은 장마당 상황이 나아지면서 일부 민간경제 영역이 개선된 것을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장마당 정책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장마당을 통한 시장 경제에 일부 진전이 있었고 이런 흐름이 식량과 환율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도 김정일 집권기엔 환율과 식량 가격이 계속 악화되며 불안정했지만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안정세를 보인 게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변화가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싱가포르의 대북교류 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의 제프리 씨 대표는 농업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력을 지닌 관련 기관들의 반발 때문에 개혁이 부분적인 시행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특구 20개를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 마련과 개방적인 환경 조성의 속도가 더딘 게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평양에 집중된 일부 건물 단장과 돈주들의 등장만으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됐다고 속단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변화가 지방에 사는 성분이 좋지 않은 주민들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여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고려대학교의 남성욱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5년간 농업과 에너지 공급 확보에 경제정책을 집중했지만 전력 사정과 식량 공급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 익스체인지의 제프리 씨 대표는 북한이 철저한 사회 통제와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방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현대 경영에선 외부 투자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기본이지만 북한에선 여전히 이런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유용한 경영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문가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외부 정보의 접근성과 한국 국민들과의 접촉, 외부 투자가 장기적인 북한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런 활발한 교류를 이념적인 도구로 여겨 두려워하는 게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병진 노선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치적 노선 변경이 경제 발전에 열쇠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이 의류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외화벌이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은 약 1억 5천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 증가한 액수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등 9개 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했으며 대부분의 물량이 중국에 수출됐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09년 이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09년 약 4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산물 수출액은 매년 늘어 2014년에 1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액수는 다음해 약 1억 달러로 줄었지만 2016년 들어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은 의류와 함께 북한의 새로운 대중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중국
5대 수출품 순위에서 수산물은 석탄, 의류, 철광석에 이어 4위에 올랐습니다. 수산물은 2016년 10월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약 7.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수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기존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수출 품목을 찾았고 중국 지린성같이 꾸준히 북한산 수산물을 사들이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지역은 지린성이며 동부 산둥성과 지린성처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린성 훈춘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내 수산물 가공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린성 내 수산물 가공업은 주로 북한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가공해 중국 상표를 달고 이를 다시 해외나 중국 내 다른 곳으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현지 취재를 통해 중국이 북한산 수산물을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에 재수출한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대북 제재의 하나로 수산물 등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교역을 금지한 품목이 아닌 북한산 수입품을 재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별 국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자인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가 이집트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주재 이집트 대표부의 모함마드 아볼 와파 2등 서기관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박 대사가 2016년 10월 카이로를 영구히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명단에 올랐던 박 대사는 제재 채택 한 달을 앞두고 귀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북한 대사가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집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5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유엔 회원국 내 입국 등 여행을 금지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도 독자 제재 명단에 박 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3년 전부터 이집트 대사로 활동해온 박 대사는 불법 무기 거래의 주요 통로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안보리 제재 채택 직후 박 대사의 소재를 묻는 VOA의 문의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외교 공간을 임대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대해 유엔 제재 이행 차원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는 물론 유럽연합의 제재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의 외교 공간 임대 활동에 대한 조치를 묻는 BOA의 질문에 새로운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20일 보내온 이메일 답변에서 불가리아는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임대 사업을 통해 외화벌이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실제 일부 북한 대사관의 부지가 호텔이나 사설 회사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가리아의 경우 현지 업체가 북한 대사관 소유 부지를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른 대사관 건물에는 컴퓨터 관련 회사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가리아 정부가 새 결의의 이행 조치에 대해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의 임대 사업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불가리아는 이메일에서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와 지난 11월에 2321호의 공동 제안국으로서 제재 이행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불가리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육자회담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교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고려항공 제재에 다소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이지만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치는 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한 유럽연합이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공보실은 21일 BOA에 유럽연합이 현재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북한 민간인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돌아가게 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신규 조치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조정돼야 하며 고려항공과 같은 특정 북한 기업들의 기반시설을 겨냥한 잠재적 조치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공보실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제재 강화를 중대시한다며 그런 이유로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를 공동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고려항공 제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와 달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고려항공을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자국민 탑승 금지 등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지난 8일 BOA에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고려항공의 예약 등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슬로바키아 정부도 새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고려항공 제재 등 다른 나라의 독자 제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 나라들 외에 2011년 8월 이후 포괄적인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도 자국민의 북한 여행이나 고려항공 탑승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독일 관리는 지난 7일 BOA에 독일 정부가 고려항공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고려항공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제기될 경우 독일 사법권 안에서 엄중히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보기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해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리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전면 이행될 경우 북한의 내년 광물 수출은 지난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려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류 제품과 수산물입니다. KDB 산업은행 이유진 연구위원입니다. 섬유, 수산물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당장 큰 투입 없이 당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선택권이 없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단은 섬유 제품 쪽하고 수산물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산업 부분에서. 의류 제품은 광물에 이어서 북한의 두 번째 대중 수출 품목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8월에는 8,6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50%,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5% 늘어났습니다. 북한은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줄어들자 대신 의류 임가공 수출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중 의류 수출은 10배 이상 증가해 지난 2014년에는 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의류 임가공 수출의 외화 가득률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4년 중국의 의류를 수출해 얻은 순외화 가득액은 1억에서 2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업체와 품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류 임가공 사업에서 제품 가격 중 임가공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25%로 연구원은 추산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대북 제재 국면에서 수출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으로 꼽힙니다. 올해 3분기까지 수산물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데 이어 7월엔 235%나 급증했습니다. KDB 산업은행 이유진 연구위원입니다. 김정은의 애민 정책의 일환으로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북한의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도 수산물 배급하고 하면서 고아들까지 챙긴다 김정은이. 그래서 이제 수산물 쪽은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많이 수출을 못하게 막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는 그 조업 기간이 아닌 때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 나가가지고 그 북한 배들이 막 조업을 하거든요. 수출하려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양훈철 부소장은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도 중국으로의 인력 송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분야에 나가서 실제로 보면 협력이죠. 경제협력. 일단은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 저임금에. 그렇게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는 게 그나마 그게 나가야지 돈을 버니까. 북한의 사체 핵실험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을 현지 조사한 경상대 정은희 교수에 따르면 단둥 지역에만 18,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IT, 정보기술 전문 인력 송출을 늘리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 500명을 비롯해 몽골 2,300명, 독일과 이집트 등의 1,000여 명의 IT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호와 작업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T 인력은 일반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 현상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들 나라로의 인력 송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송출하는 북한과 파견 국가 모두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데다 해당 국가의 환율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2325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요청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관광 산업 확대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새로운 북한 관광 코스가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판매되는 반나절 일정의 북한 관광 상품의 경우 관광객이 월 수천 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단둥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단국대 이동민 교수입니다. 그 압록강과 이제 인근 접경 지역을 이제 반나절 둘러보는 상품은 390위안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북한 신의주 시내와 이제 여러 유적지 등을 이제 당일 방문하는 상품은 790위안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400~500명 정도가 이제 관광을 하고 있고, 많으면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여권이 없는 중국인들도 일반 신분증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북한의 나선과 연변자치주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국제 관광 노선도 지난 8월에 개통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가운데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얻은 외화 수입은 4천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들 비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화 수입은 광물 수출을 통해 얻는 외화보다 적은 규모인 만큼 단기간에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 석탄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지도부를 인권 침해의 주범으로 거듭 지목했습니다. 끔찍한 유린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유엔 총회가 12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 지도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간주했습니다. These resolutions should be a clear signal to leaders who rule with impunity that they will ultimately be held to account for system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애나 리첼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부에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결국 추궁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문서화한 대규모 강제노동 수용소와 불법적 살인, 그 밖에 끔찍한 행위들을 북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Such as mass labor camps, extrajudicial killings, and other horrors that were well documented by the Council's Special Rapporteur and Commission of Inquiry. 루이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공동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고 북한이 이런 심각한 위반 행위를 멈추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도록 만들고 북한 주민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며 가장 책임이 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런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치 앨런 대변인은 특히 국무부가 종합적인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 정보를 계속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continue our efforts to collect information to ensure that future reports and designations are both complete and supported by the strongest and most complete evidence possible. 앞으로 발표할 인권 보고서와 제재 명단이 완전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빠짐없는 증거에 의해 확실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무부가 새로운 북한 인권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첫 회의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 행정부 교체 시기를 틈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첫 회의를 연 뒤 공동 보도문을 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차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회의체입니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 공약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 우산이나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1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행정부 교체 등 상황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돼야 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 시기에 전략적 도발을 해온 경향을 감안해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 지원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 개발 진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재촉하기 위해서 대남 위협의 증가나 혹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행위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 억제력은 사실 북한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북한이 북핵 문제에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고조에 달한 북핵 위협에 따른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 측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미국의 한국 내 전략자산 상시 배치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민감한 사안인데다 미국의 국방비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괌 주둔 전략폭격기나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들은 굳이 한국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며 이번 협의는 확장 억제 의지를 미한 두 나라가 재확인했다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에 첫 회의를 연 확장억제 전략협의체가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는 한국 내 여론에 대한 미국의 견제 심리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한국에서 핵무장에 관련된 또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이 자체 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새로운 어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자체 핵 논의가 나오고 있는 한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 확장 억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어떤 메시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 이번 회의에 참가한 한국 측 대표단은 회의 직후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플린 지명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플린 지명자는 미한 동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굳건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두 나라 동맹 차원의 올바른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미한 동맹과 사드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 간추려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다음 달에 출범하는 미국의 새 정부가 백악관의 대통령 직속 국가무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반중국파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했는데요. 오늘 중국 정부가 이를 경계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고요. 닭이나 오리 등에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퍼지는 전염병인 조류 독감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올 한 해 미국에서 선고된 사형 건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새 정부의 무역위원장 인사를 놓고 중국 측이 즉시 논평을 내놨군요. 예, 다음 달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과 통상 정책을 직접 챙기는 국가무역위원회를 백악관에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피터 나바로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를 어제 내정했는데요. 예, 오늘 중국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를 경계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중국이 미국 정부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은 건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나바로 교수의 미 국가무역위원장 내정과 관련해서 오늘 협력만이 양측이 취할 옳은 선택이며 우리는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해서 경제와 무역을 포함한 관계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바란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신형 대국 관계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한 이 신형 대국 관계란 지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 중국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이 대미 관계 원칙인데요. 예,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양대 강국이라는 뜻으로
동등한 책임을 두 나라가 공유하면서 세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나바로 교수, 이제 미국의 새 국가무역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네. 어떤 인물이기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논평을 낸 걸까요? 예, 나바로 교수는 미국 경제통상학계에서는 대표적인 반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많이 읽힌 이 무역 관련 서적을 많이 썼는데요. 대표적인 게 다가오는 중국과의 전쟁, 웅크린 호랑이, 중국에 의한 죽음 등입니다. 예, 전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한 중국의 국제 경제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뭐 중국이 불편할 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죠. 이 나바로 교수는 미국 정부가 유약한 대중국 정책으로 이 중국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방향 전환을 촉구해 왔었고요. 예, 특히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인 이 중국에 의한 죽음에서는 중국의 무역 행태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아주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뒷받침해서 큰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나바로 국가위원장 내정자의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신 중국에 대한 시각, 이런 게 트럼프 당선인과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맞습니다. 나바로 교수의 이런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 경제관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나바로 교수는 원래는 이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캘리포니아 지역 공화당 유력 인사인 션 스틸 당 전국위원회 소개로 지난해 이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선 출마를 결심했던 시기부터 조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트럼프 당시 후보의 지지율이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처지던 지난 8월에 공화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에 공식 합류해서 이 경제정책자문위원을 맡았고요. 예, 스틸 공화당 전국위원은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나바로 교수로부터 직접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과외 교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트럼프 네. 당선인의.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부터 특히 무역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의 45%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었는데요. 나바로 내정자는 지난 8월에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45% 보복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또 중국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나바로 내정자 역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뒤에 미국에서 7만 개가 넘는 공장이 없어졌고 또 중간층의 가계소득이 하락하면서 우리는 중국에 수조 달러 빚을 지게 되겠다면서 이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 정부가 실제로 45%나 되는 보복 관세를 매기면 이제 중국 상품은 그만큼 비싸지니까 뭐 경쟁력이 떨어질 텐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내정 인사에 대한 중국 외교부 논평 직후에 관영인민일보 국제판을 비롯해서 중국의 현지 매체들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원하는가 이런 해설을 내놓는 등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이 아시아 각국에서 퍼지고 있군요. 네, 닭이나 오리 또는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퍼지는 전염병으로 드물게는 사람에게까지 감염증을 일으키는 조류 인플루엔자, 보통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즘 한국에서 이 조류 독감이 크게 퍼지면서 살 처분된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예, 일본에서도 이 조류 독감이 빠르게 퍼지면서 대규모 살처분은 물론이고 동물원을 폐쇄하는 등 방역 당국이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이제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이런 부분일 텐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세 번째 조류 독감 인체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예, 오늘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광둥성, 둥간 또 푸젠성 샤먼 그리고 상하이에서 이번 주 조류 독감 확진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예, 환자들은 각각 75세, 44세, 45세 남성들인데요. 75세 환자의 경우는 고령 탓에 위독하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전했습니다. 예,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조류 독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60여 개국에서 이 조류 독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예. 예, 유럽에서도 지금 빠르게 퍼지는 중인데요. 이 조류 독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 정부는 이 조류 전시회나 가금류 장터 등 이 조류 관련 행사를 전면 금지했고요.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에서도 이 닭이나 오리, 거위 같은 가금류 농장에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예, 한국에서는 지난달 16일에 첫 의심 사례가 보고된 후 빠른 속도로 조류 독감이 전국에 퍼졌는데요.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무려 2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전체 가금류의 10%에 달하는 규모고요. 예. 예, 닭고기, 오리고기 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 달걀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수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공원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원앙 49마리를 안락사시킨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올해 사형 선고 건수가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군요. 네, 해마다 사형 집행 건수를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인 사형정보센터가 어제 올해의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예, 올해 법원이 내린 사형 선고 건수가 총 31건으로 지난해 49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건수도 줄어들었군요. 네, 실제로 집행된 사형은 20건으로 역시나 지난해 28건에 비해서 줄었고요. 2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 사형 집행이 정점에 달했던 1996년과 비교해 보면 5분의 1로 줄어든 건데요. 예, 당시에는 98건의 사형이 집행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각 주마다 사형제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사형 선고와 집행이 줄었다면 실제로 이 사형을 집행한 주 자체도 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사형을 집행한 주는 50개 주 가운데 5개 주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예, 대부분 미국 남부 조지아주, 텍사스주에서 집행됐습니다. 이 조지아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텍사스주가 7건, 엘라베마주가 2건, 미주리주, 플로리다주가 각각 1건씩 집행됐습니다. 예, 지난 8월에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델라웨어의 사형제도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현재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는 31개 주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에서 사형제는 뭐 대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만큼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올해 경우에 이 사형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한 주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엔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지난달 8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이 찬반 투표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결됐고요. 네브라스카주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난해 중단됐던 사형제도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발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전해주시기를 올해 이제 미국의 사형 집행 선고 건수도 줄었고 집행 건수도 이제 줄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조금 전에 뭐 몇몇 주의 움직임을 얘기해주신 걸 보면 사형제도를 그래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형정보센터의 로버트 더넴 사무국장은 간헐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이는 건 분명히 있지만 사형이 줄어드는 경향이 장기적 추세를 보이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더넴 국장은 그러면서 올해 수치는 미국이 사형제도 존폐 문제에 대한 중대한 인식 변화 기류의 한 중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전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미국인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죠.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9%였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절반 미만의 지지를 받은 건 지난 1971년 이후 처음인데요.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1994년으로 미국인의 80%가 사형제도를 찬성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이제 수치만 놓고 보면 딱 그 사형 찬반에 대한 절반 정도 이제
그 여론이 좀 나뉘어온 것 같은데 앞서 그렇습니다. 전해주신 것처럼 이 사용제도 존폐 문제에 대한 어떤 중대한 인식 변화에 딱 한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과 서해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6m까지 매우 높게 일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양덕과 중강, 중계에는 오전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0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영하 3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7도를 보이다가 낮에는 영하 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1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4도로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도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영하 1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역시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2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영하 6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하 3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 또 서해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 동부 지역을 빠져나오는 차량 행렬이 오늘도 줄을 잇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소개 작전이 아직 진행 중이고 유엔 감시단도 현장에 위치해 있다며 약 300대의 민간 차량이 지난 밤과 오늘 아침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포 내 한 반군 요원도 소개 작전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악천후로 인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와 함께 이번 작전에서 버스와 구급차 행렬을 이끌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일주일에 걸친 작전으로 어제까지 알레포에서 약 3만 명이 소개됐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435명의 환자와 부상자들이 후송됐다며 이들 중에는 정신적 외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수십 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사실상 동결 상태라는 러시아 고위 관리의 발언에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미국과 거의 모든 수준의 대화가 단절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좀 더 새롭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러시아와의 대화가 중단되지 않았고 의사소통도 동결 상태는 아니라며
미국 정부는 계속 대화와 소통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 측의 이번 입장은 앞서 미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 시행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비판적인 전문가를 신설되는 무역기구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초대 위원장에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경제 참모로 활동한 나바로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다가오는 중국 전쟁과 중국에 의한 죽음 등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후보 시절 무역 현안들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면서 중국이나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과의 일부 협정들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유대 정착촌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미국이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랫동안 반대해온 정착촌 건설 정책에 마지막 일침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이집트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어제 오후 안보리에 회람했으며 15개 이사국들은 뉴욕 시간으로 오늘 오후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외교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권함으로써 안보리 조치를 허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유대 정착촌 건설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유럽 각국이 독일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튀니지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독일 당국은 아니스 암리라는 이름의 이 남성이 지난해 7월 독일에 들어왔으며 그가 공격 가능한 무기를 구매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올 들어 6개월간 감시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는 지난 9월 종료됐으며 대테러 기관들은 지난달 그에 관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특히 6개월 전 독일 망명 신청이 거부됐지만 서류상 문제들로 인해 튀니지로 추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독일 내에서는 망명 대상자 심사 절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늘 며칠 전 총격범에 의해 살해된 안드레이 카를로프 터키 주재 대사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카를로프 대사를 살해한 총격범은 터키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진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를 재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우 귤렌 조직원이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